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츠아트의 대현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창의성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창의성은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창의성에 대해서 갑론을박도 많고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창의성 있는 인재를 발굴할 것이고 또 어떻게 이 인재들을 창의성을 더 높게, 더 풍부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5년, 30년 정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쌓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시청을 하시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인원들, 그것이 학생이든 또는 직원이든 가족이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창의성이 무엇이고 그런 창의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오늘 많은 것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주로 창의성에 대한 좀 더 쉬운 정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발굴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 실질적으로 또 사례, 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까지 광범위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영상 한번 보실까요? 창의성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특별한 연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창의성은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는 그런 정신적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창의성은 심리학자나 뇌과학자, 교육자, 예술가들 또는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는데요. 창의적 사고라는 용어는 1967년 에드워드 드보너에 의해 대중화되었습니다. 창의적 잠재력은 우리 내면의 천재성을 발휘하고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창의적 사고는 타고난 기술은 아니지만 배우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의 특성 중 첫 번째는 독립적인 성격과 반권위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의 의사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은 divergent thinking, 즉 확산적 사고를 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는 어떤 일정한 피사체를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플라스틱 커피 용기를 보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나 조형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들은 지능지수가 높습니다. 명석하다라고 평가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창의적인 인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방적인 모습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이한 성향 중 특이한 것은 이들이 잠시도 지루한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대체로 좌뇌를 사용하는 논리적인 사람들에 비해 비현실적인 것이라도 활기찬 도전을 즐기려고 하고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은 편입니다. 일곱 번째로 창의적인 사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주변에 기대거나 고민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들은 평균에 비해서 미적 감각이 높은 편이고 미적 요소에도 민감하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운의 영역을 평균보다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 번째, 그리고 열 번째로 색을 맛보거나 소리를 보고 냄새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추상적인 통합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11번째로 이들은 다재다능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성 테스트의 대표 주제인 토렌스 테스트, 즉 독창성 능력 테스트에서 아래 부문들이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숙도가 높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접근 방법을 쉽게 만들어내는 유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논문보다도 소설 같은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독창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들은 창의성 테스트에서 아주 세심한 디테일까지 공을 들이는 정교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평균적인 사람들에 비해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의 정의나 또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고요. 100% 그렇다고 장담하기도 어렵지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성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행동과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 30년 넘게 경험했던 사례들을 통해 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창의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창의성의 여러 요소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창의성 교육이 중요한데요. 과연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구체적인 제도적 교육 시스템을 이야기하기 전에 Creative Learning Elements Environment, 즉 창의적 학습 요소의 환경을 만드는데 꼭 하면 안 되는 그런 독소 조항들을 먼저 언급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절대 아이들은 물론 여러분 자신도 남과 비교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모든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다 보면 사고가 경직됩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 또는 학교나 가정에서 창의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절대 과제의 주제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주제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해결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폭넓은 해결 방법을 오히려 줄여주는 감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든다면 좀 더 혁신적으로 개선되는 의자 디자인을 해야 한다면 주제에는 의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의자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기존의 의자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차라리 대신 쉴 수 있는 것이라고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겪어보지 못하면 절대 성공하는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실패하는 경우 우리는 절대 잊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보기도 하죠. 네 번째로 모든 제안과 아이디어를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환경을 만들고 정답만을 요구하는 환경은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그 상황과 환경에 맞는 방법이 개발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최상의 창의적인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창의성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의 차이이고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호기심이 많거나 또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좀 산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많이 비춰지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의성이 이 아이들한테 정말 맞는 건가? 또는 우리 아이는 너무 이렇게 산만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걱정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창의성이라는 것 자체에서 그들이 주로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면서 창의성에 대해서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섣불리 평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가급적 오늘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다 어떻게 보면 독특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창의적인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한번 중요하게 들여다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교육 방법의 항목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창의성을 배양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먼저 디버전트 띵킹은 확산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확산적 사고는 우선 시각적으로 보면 한 가지 형태를 수십, 수백 가지의 다른 형태로 연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로 피카소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수업을 하는데요.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바로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라는 석판화 시리즈입니다. 소 한 마리를 정말 다른 시각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연습을 아이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이 작품은 중2 학생의 작품으로
말을 12가지의 다른 시각적 형태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 학생은 장미를 주제로 9가지의 형태로 표현하였는데요. 역시 중2 여학생입니다. 이런 작업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고정관념을 없애고 다양한 사고를 인정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미술 교육하면 단순히 원래의 형태를 따라 그리는 것이 미술의 기초 조형 표현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지나치게 초기부터 강조를 하게 되면 다양한 사고와 표현을 시도하게 될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작업을 자유로이 하죠. 보통 처음에는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하다 보니 아이들은 오히려 더 재밌어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보시면 픽토그램 프로젝트인데요. 픽토그램은 그래픽 디자인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식당이라는 주제로 동기부여를 일으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저는 가상의 상황을 마련하고 아이들은 그 상황에 대하여 상상을 하고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을 통하면 아이들은 수업에 훨씬 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식당을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메인 메뉴를 정하도록 하죠. 이 작품은 미국 미대에 입학한 학생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이 점에서도 흥미로운 요소인데요. 이 지점에서 학생은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레스토랑 주인으로서 그리고 디자이너로서의 역할로 직접적으로 프로젝트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난 고려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글 대신 그림으로 메인 메뉴를 표현하는데 또 다른 태스크를 추가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데요. 보시죠. 바로 태스크에 미술사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쉬운 태스크는 아니지만 미술사를 시각적 표현으로 등장시키면서도 단순히 음식의 형태를 시각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을 접목하는 그런 의도를 유도했던 것입니다. 다음 작품은 중2 학생 작품으로 한식을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메인 메뉴로 표현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분식을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에게 많이 익숙하시죠? 바로 샌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사실 미술사에서 보면 이상하게도 오랜 시간 패러디를 하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해당 그림이 사람들에게 묘한 의미와 매력적인 스토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패러디 작품들로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패러디 작품은 저희 수업에서도 여러 스토리와 메시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키우는 수업입니다. 요즘 현대미술과 디자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감정을 넣어 직관적인 스토리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소재의 실험입니다. 재료의 다양성은 학습 분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재료만 신기해도 배움에 대한 의지가 배가 되는데요. 학습에 대한 의지가 배가 되는 것은 학습 효과가 엄청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창의성 교육하면 뭔가 거창한 방법과 비싼 도구나 재료들을 연상하는데요. 정말 이건 어리석은 선입견입니다. 창의성을 발휘하려는 수업이라면 드론이 비행하는 원리와 조정 운영을 하는 리모컨과의 원리 등을 스스로 간단한 재료로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이 먼저입니다. 종이 비행기 접기가 더 효과적이죠. 그렇다면 서구 선진국의 문제 해결 능력의 교육의 사례는 어떨까요? 이를 대신할 효과적인 수업의 사례로는 골판지로 만든 로봇 손 제작, 칫솔과 건전지를 사용한 곤충 로봇 챌린지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로 동작과 에너지의 전송에 의한 작동 원리를 배우는 칫솔 로봇 챌린지 수업들이 있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아주 손쉽고 재미나게 항공 디자인의 원리를 습득하고 향후 전문적인 학습의 응용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기 역학적인 종이 비행기 제작, 공기 역학적 간단한 드론 제작 같은 그런 수업들이 이미 선진국 수업에는 수십 년 전부터 실시 중입니다. 그 외에도 골판지 의자, 골판지 보트 디자인 챌린지와 같은 수업들을 대학 수업 중에 인기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들은 비단 초중고등학교 및 세계 유수 디자인 대학은 물론 전문 디자인 기업에서도 전문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수십만 달러를 받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중시하는 창의성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꼭 완전한 절망이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바라는 부분은 정부의 입시 제도에서의 창의성 인재 양성의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개선되고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그 영상에서 나왔듯이 우리는 목표 중심적인 것, 또 결과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이라는 부분은 목표 중심적이거나 결과 중심적인 것보다는 과정 중심적인 것을 토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기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창의성은 어떤 물건처럼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만들어진 것이 고정화되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메바처럼. 세포처럼 계속 영양분을 준다면 지속적으로 커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창의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또 합쳐지면 거기서의 융복합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굉장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창의성을 우리는 딱 절단해서 이게 창의성이야. 우리는 이 결과를 만들어냈어. 라고 하면서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고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급적이면 받아들이고 지켜봐야 됩니다. 왜? 그 창의성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영상 보셨죠? 자, 이 영상의 정의를 토대로 해서 과연 우리 자신, 나 자신과 또는 우리 자녀, 또는 우리 학생, 우리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이 과연 창의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지원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제로 테스트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